안녕하세요. 2022년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장진영입니다. 2022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꼭 합격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관리사 시험 1차 과목 중에 민법이라는 이 과목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각 과목마다 4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 40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되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민법의 의의에 들어갑니다. 민법은 맨 앞에 여러분 교재 민법 총칙 1편이 민법 총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과목 중에서 늘 말씀드리는 총칙에서 40문제 중에서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법, 채권법이 있죠. 그래서 물권법에서 8문제, 그리고 이제 채권법에서 8문제, 이렇게 해서 물권, 채권에서 합쳐서 16문제가 출제됩니다. 1차 과목은 평균 60점 이상 받으시면 합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 60점을 목표로 하시고, 민법이라는 과목에서는 한 70점에서 75점 이 정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60점 이상 받으셔야 되지만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이란 무엇인가?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이 법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법 과목을 먼저 소개합니다. 민법이라는 법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적인, 즉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민법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예를 들 때 여러분이 내가 누구와 무슨 계약을 했다.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이 사적인 법률 관계고요. 그 사적인 여러분과 다른 개인 간의 사적 법률 관계, 매매 계약이라는 이러한 사적인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란 그러면 맨 앞에 1편 민법 총칙 1장에 보시면 민법이란 어떠한 법인가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또 민법이라는 이 법이 방대한 단일 법전, 하나의 단일 법전에서는 가장 많은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민법 1조부터 1118조에 이르는 방대한 조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택관리사 민법이라는 과목은 총칙은, 민법 총칙은 1조부터 184조까지 전체가 다 출제가 됩니다. 한편 또 2편 물권법에 가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의 강론입니다. 즉 총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총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물권이라는 이 제2편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소유권, 점유하면 점유권, 이런 권리들을 인정하게 되죠. 이러한 사람과 물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게 물권법입니다. 8종류의 물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물권법 전체가요. 자,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채권자라는 권리자와 채무자라는 의무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법에서는 채권 총론, 채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계약법에 가면 계약법 총론과 계약 중에서 여러 가지의 민법상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 중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 그리고 이제 위임 계약,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문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불법 행위를 당했다면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라는 법률 관계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까지 부당이득 불법 행위까지 해서 채권법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채권이 총칙보다 양이 좀 방대합니다만은 출제 문제는 8문제고요. 총칙에서 24문제가 나오니까 비중이 총칙이 가장 높죠. 물론 공부하실 때 총칙에 좀 집중을 하시고 물채권에서도 8문제씩 나오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민법 전체, 민법 전 안에 1조부터 1118조까지 이르는 이 방대한 조문 중 주택관리사 시험 민법 과목은 총칙 물권 그리고 채권에서 말씀드린 일부분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 맨 앞에 1장 민법이란 무엇인가 또 민법의 출제 범위를 교재에 쭉 수록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2절로 가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럽니다. 자, 민법을 형식적으로 민법이라 할 때는 민법전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민법 1조부터 1118조에 이르는 이 민법전을 민법법전입니다. 이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하고요.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민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민법전뿐만 아니고 민법전 외에 민사특별법이라든가 부속법령이라든가 이런 법령을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이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러면요 민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합니다. 바로 민법을 소개하고 민법 1조 민법의 법원에 이 시간에 설명 들어갈 텐데요. 민법의 법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 민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의미합니다. 다음 민법의 체계적 지위입니다. 3번을 보시면 자, 민법이라는 이 법은 우리가 법을 분류할 때 사법과 공법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럼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또는 규율하는 법입니다. 사법이 있고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은 여러분과 국가 아니면 여러분과 행정청, 행정기관 있죠. 무슨 시, 군, 구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헌법이 있고요. 헌법. 그리고 행정법 들어보셨죠? 행정법. 여러분이 행정관청, 각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무슨 허가를 얻거나 이런 법률 관계를 맺죠. 이런 개인과 행정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런 행정법이 공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은 사법과 공법을 나눌 때 사법이다. 공법이 아닌 사법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요. 일반 사법입니다. 민법은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죠. 자, 이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때 민법은 일반법, 일반사법입니다. 순수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요. 자, 특별법 중에는 특별사법으로 사법 중 특별법은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은 상인 간의 상인과 상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일반 개인은 상인이 아니죠. 그러면 일반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스리는 게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이고요. 특별법은 특별사법으로서
상법, 상인이라고 하는 특별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일반법이고 일반사법입니다. 특별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입니다.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누면 실체법, 절차법 이렇게 나누면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 민법은 권리 의무 관계, 실체적인 여러분이 누구와 계약을 했을 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실체법입니다.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 의무 관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절차법입니다. 민사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민사소송법입니다. 들어보셨죠? 민사소송법. 형사에 관한 절차법은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면 민법 관계에서 여러분이 무슨 계약상에서 다른 사람과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절차법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주죠. 그 판결을 구하는 그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입니다. 그렇다면 실체법상의 민법상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절차법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분쟁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 하면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이다. 자, 이건 민법의 이제 성격상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민법의 법원으로 갑니다. 2장 1장 2절인데요. 민법의 법원. 자, 민법 1조입니다. 민법의 법원이라는 이 한자, 민법의 법원이라는 이 한자는 법의 연원, 법의 연원이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민법의 법원이 뭐냐 하면요. 자, 바로 민법 1조에 규정하고 있는 민사에 관하여, 자, 민사에 관하여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제 무슨 계약 관계에서 민사적 분쟁이 생겼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자, 여러분이 갑이고 상대방이 을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무슨 계약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매매 계약을 했죠. 자, 이 매매 계약상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민사 계약상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민사에 관하여입니다. 자, 법적, 민법적 매매 계약은 민법적 계약이니까 이에 관련된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이 생기면요. 자, 이 분쟁은 법적인 분쟁입니다. 그러면 법적 분쟁의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화해,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는 이 법적 분쟁 해결 방법이 국가적 구제입니다. 자, 모든 법적 분쟁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법관이요. 이 재판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재판은 간단하게 말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적 민사 분쟁이니까 민법을 적용해서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법관이. 그러면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의 적용 순서가 민법의 법원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민사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사가,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첫 번째는 법률에 따라, 물론 이 법률은 민법을 비롯한 민사에 관한 모든 법령입니다.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법률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법률이 없으면 관서법에 의하고, 관서법입니다. 관서법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관행, 관습이 법으로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관서법입니다. 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서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관서법도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재판할 거냐? 조리. 이 조리라는 말은 한자로 법의 일반 원칙 내지 법관의 양심입니다. 그 법관의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민법 1조입니다. 자, 민법 1조에 민사에 관하여, 그러면 민사적인 어떤 분쟁이 생기면 재판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해서 재판할 거냐? 첫째, 법률이 적용되고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서법이 적용이 되고요. 관서법도 없다면 조리가 적용됩니다. 조리에 따라 재판하게 됩니다. 이게 민법의 법원입니다. 민법의 법원 그러면 민법의 존재 형식 또는 민법의 적용 순서입니다. 민사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대방 누구와 저런 매매 계약상에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때, 재판을 받게 되면 법관이 이런 법률, 관서법, 조리에 따라 이걸 적용해서 재판하게 됩니다. 이게 법의 적용 순서입니다. 그걸 민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의와 민법 1조를 읽어보시고요. 자, 성문법, 불문법이 있죠. 자, 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문법은 자, 민법 전과 같이, 민법 법전과 같이 성문의 문자로 만들어진 법을 성문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법이 민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들도 성문의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성문법주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성문법에 규정이 없을 때 불문법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불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서법입니다. 관서법은 성문의 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에 존재하는 관행이 법으로 성격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서법은 불문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문법, 불문법 그럴 때 우리는 민법 전과 같이 성문의 문자로 된 법전을 원칙적으로 하고,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문법, 불문법 구분하시고, 자, 바로 이제 민법 법원에서 민법 1조를 설명드립니다. 바로 이제 민사에 관하여 그러면, 자, 민사에 관하여라는 말이 갑과 을 간에 여러분과 상대방 간에 이 매매 계약이 민사 계약이고, 민사에 관하여라는 말이 민사에 관하여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런 뜻입니다. 사적인 분쟁, 개인 간의 법률 관계인 민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첫째, 법률이 적용이 된다고 했죠. 자, 여기 법률은 앞에서 말씀드린 민법 전, 민사에 관한 민법 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가 만든 민법전이라는 이 민법 법전 있죠.
법전 외에 어떠한 것들이 이 법률에 포함되는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이 민법 전뿐만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 외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러면요. 자, 첫 번째 설명드린 게 민법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민법 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한다 해놓고요. 두 번째, 여기 법률에는 국회가 만든 민법이라는 법전 외에 자, 민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이니까요. 이 속에는 민사특별법, 자, 민사특별법 하면 여러 개의 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많이 들어보셨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교재에 제가 소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면 여러분이 주택에 임대차를 들어갔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민법에 있는 임대차 계약으로 보호가 안 된다 해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해서 임대차 기간을 2년을 보장하다가 2+2, 그래서 4년을 보장하는 걸로 개정이 됐죠. 들어보셨죠? 언론에 다 보도되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민사특별법입니다. 민법의 특별법이죠. 이런 법들도 이 법률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이 주택임대차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재판을 하게 되면 그때는 민법이 아닌 주택임대차 분쟁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3번에 보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가 간에 한국과 미국 간에 국가 간의 헌법에 따라 우리는 우리 헌법에 따라 조약이 체결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여기 국제법규는 국제법을 말합니다. 국제법규가 국제법인데 자, 이런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이게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약이나 국제법규 속에 민사에 관한 사항. 그러면 국제적 분쟁, 여러분하고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업 간에 민사적인 분쟁이 생기면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있는 민사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이런 협약이 하나 있었죠. 국제물품 매매계약.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과 미국 기업과 국제물품 매매계약을 했을 때 국제연합협약이라는 이런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따라 분쟁 해결이 되니까 이 조약이나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대통령,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발표하는 긴급명령 또는 긴급 재정경제명령인데, 자, 이 긴급명령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국가적, 경제적 무슨 특수한 분쟁이 생기거나 금융적인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긴급명령을 헌법에 따라 발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김영삼 정부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들어보셨죠?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라. 차명계좌, 가명계좌, 은행에 차명, 가명 이런 계좌로 개설하지 못하게 하고 차명, 가명 계좌로 은행 계좌 개설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금융실명제를 위해서 당시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표를 했죠. 그게 대통령의 긴급명령입니다. 자, 이 긴급명령이 금융실명제와 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대통령이 밑에 위에 5번입니다. 대통령이 바라는 시행령, 각 총리가 바라는 총리령, 각부 장관이 바라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것은요, 법은, 우리가 아까 법률은, 민법이라는 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고요. 시행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바라는 령을 국무총리가 바라는 총리령이고요. 이 시행규칙은 다시 시행령, 법이나 시행령을 다시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각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토교통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라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걸 시행규칙 또는 부령이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속에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 1조, 민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이 되죠.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법령으로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표하는 겁니다. 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만드는 지방자치 법규입니다. 조례입니다. 조례. 규칙은 서울시장이 바라는 규칙입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바라는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라는 이런 규칙 속에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이 규정한 또 규칙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지금 교재에 제가 소개한 부동산 등기 규칙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 아시죠? 등기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면, 건물을 사면 여러분 명의로 등기를 해와야 됩니다. 그럼 그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그 등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고요. 이 부동산 등기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습니다. 등기 규칙. 이 부동산 등기 규칙은 대법원이 제정해서 발표하는 규칙입니다. 그럼 이런
부동산 등기 규칙과 같이 대법원 규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마찬가지 민법의 법원,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무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건 헌법에 합치되니까 그대로 법이 효력을 갖게 되고요.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게 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그 법률 조항이요. 이런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은 이게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결정 등이 민사에 관련된 것이면 또는 민사와 관련된 것이면 이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자, 비교해야 될 것이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가 소개하면서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대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판례. 제가 늘 민법 시간에 민법은 두 파트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하나는 민법 조문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에 규정된 우리 주택관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 조문, 그 조문과 민법 조문에 없는 내용이 판례, 그것도 대법원의 판례로 인정된 판례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는 결론적으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되지만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결론적으로 아시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재판할 때 1심 지방법원이죠. 그리고 1심에 대해서 1심 판결에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고요.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면 상고라고 해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은 민사, 형사 다, 특히 민사는 지방법원이 1심, 고등법원이 2심, 대법원이 3심을 거칩니다. 3심제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법원 조직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자, 8조, 여러분 교재에 적어져 있습니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기속한다는 건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 지방법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법원이 내린 판례는 이 판결은 당의 사건, 지금 1심, 2심을 거쳐서 올라간 이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결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당의 사건에 대해서만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하급심을 구속하고요. 다른 사건, 자, 이 방금 당의 사건과 다른 사건이
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다른 사건이면 대부분 판례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대부분 판례와 다른 판단을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했을 때 다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이 지법, 고법의 판결이 우리 말하는 파기, 깨집니다. 그러나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이 내린 판례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의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일 때는.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당의 사건, 지금 방금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내려지면 그 당의 사건은 대법원 판례가 우선이지만 다른 사건이 제기됐을 때는 대법원 판례는 그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또는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민법 1조가 시험에 이제 관서법과 관련해서 1조가 시험에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금 설명드린 민법 1조의 법률은 민법 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민법 전외에 민법 1조 법률에는 민법 전외에 민사특별법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그리고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 그리고 지자체가 발하는 조례나 규칙 그리고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결정 이렇게 써주고요. 이런 것들이 이 방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대법원의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서법에 의한다 했으니까 관서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선 관서법도 민법 1조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소개하고요. 관서법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 들어갈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민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방금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성문법, 민법 전이나 앞에서 본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성문법을 말합니다. 이 성문법은 성문의 문자, 민법 전과 무슨 시행령 규칙처럼 성문의 문자로 만들어진 법을 말 그대로 성문법이라 합니다. 성문법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민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에 적용해야 될 법이 성문법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다. 모든 사건에 적용할 법이 다 갖춰진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문법에도 여러 가지 흠이 있죠. 흠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될 성문법이, 민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성문법에 규정이 없다면 이 사건에 적용할 성문법이 없다면 이제 관서법이라는 불문법이 적용이 되죠. 자, 이 관서법이라는 이 불문법은 성문에 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요. 불문에 관섭으로 존재하던 것을 법으로 승인,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관섭을
법원이 이런 관습이 존재하고 그 관습이 법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 것으로 법원의 판례로 관습법이 인정되면 이 관습법은 불문법으로 성문법이 없을 때 이 사건에 관습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걸 보충적 효력이라고 해서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불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관습법이 있다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우선하고 민법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관습법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요. 또 관습법이 만약에 인정이 되면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지 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우리 교재에 써졌죠. 우선 대표적인 관습법으로서 우리 민사에 관한 관습법으로서 물권법에 가면 배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관습법상의 민법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일단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게 불문법,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관습법도 없으면 이제 조리도 불문법입니다. 자, 관습법, 조리 다 불문법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조리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 또는 법관의 양심이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조리라고 하는 것은 최후에 적용되는 민법의 법, 원인 것입니다. 최후에 적용된다는 것은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법관은 조리를 적용해서 재판하게 됩니다. 그 조리의 대표적인 내용의 하나가 우리 민법 2조에서 나오는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권리 행사하고 어떻게 의무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합당한지를 법관이 재판을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에 들어보셨죠? 법관은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랬죠. 그 법관의 양심이 법적인 양심입니다. 법관이 갖고 있는 법적 양심. 그게 조리입니다. 재판할 때 법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할 때 법률이나 관습법에 규정이 없다면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느냐? 적용할 법규가 없다고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할 법률 관습법이 없을 때 법관은 최종적으로 조리를 적용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법의 일반 원칙 또는 법관 자신이 갖고 있는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줘야 합니다. 판결을 내려줘야 되죠. 그게 조리입니다. 그 조리는 법의 일반 원칙 내지 법관의 양심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맨 끝에 제가 적어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관습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우선 민법 1조와 관습법에 보시면 맨 끝쪽에요. 자, 관습법 내용 안에 동그라미 6번, 7번을 보시면 6번 민법 1조와 185조 민법 185조는 물권법 첫 번째 조문입니다. 민법 1조부터
184조까지가 총칙, 185조부터가 물권법입니다. 185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물권의 종류 해놓고요. 자, 읽어보시면 물권은 법률이나 민법에 우리 인정하는 물권 있죠. 법률이나 관서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법이나 법률이나 관서법이 인정하고 있는 그 물권 외에는 임의로 물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 없는, 관서법에 없는 물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걸 만들게 되면 바로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 법률은 민법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이건 형식적 의미의 민법, 국회가 만든 민법만을 말합니다. 민법 1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민법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물론 그 법률 속에는 특별법 이런 건 포함됩니다만은 이 185조 법률에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무슨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민법에 없는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도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민법과 민사특별법만을 말합니다. 관서법 이것은 1조나 185조나 같습니다. 그럼 물권법에 가면 관서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 방금 총칙에서 설명드린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법료기지권 조금 더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관서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자, 민법 1조의 법률과 185조의 법률이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관서법의 맨 끝에 적어드린 상법 1조입니다. 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인들 간의 상법이니까요. 상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스리는 게 상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상인이면 상법이 적용이 됩니다만은 대부분 우리 개인들은 여러분이나 저는 일반 상인이 아닌 일반 개인입니다. 민법에 적용을 받죠. 근데 상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상법 1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사에 관하여, 여기 상사는 상법상 분쟁, 민법상 분쟁, 상법상 분쟁이죠. 상법상 분쟁이 발생되면 상법에 의하고요. 상법이 적용되고 상법이 없으면 상관서법. 자, 여기 상관서법은 상법상 인정되는 상관섭, 민사관섭이 아닌 상관서법에 의하고 상관서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이 규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도 가끔씩 나왔죠. 민법 시험에 상사에 관하여 상법 1조에 분쟁이 발생하면 상법이 먼저 적용되고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서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관서법이 민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 이걸 시험에 묻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지문입니다. 상법 1조는 우리 배우진 않지만 상법 1조에 상법의 법원에 상관서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요, 관서법 설명드리고
관습법과 관습법이 되기 전 단계인 사실인 관습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도 구분해드리고 꼭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가 뭐다 미리 설명드렸죠.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관습법은 민법 1조의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관습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